낭만서점 26회 첫 번째 트랙 제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정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네, 낭만서점 26회 첫 번째 트랙 제1부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한 늘 하는 거지만 네. 제가 오늘따라 제1부라고 해서 그런지 뭔가 거창한 서막에 열리는 느낌인데요. 야, 그게 뭐 거창한 서막이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오늘 두 개를 한꺼번에 녹음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책 한 권 끝내고 이제 다음 책을 또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막막함이 또 그러네요. 예,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너무 솔직하셨어요. 저희가 보통 한 번 업로드되는 그 분량만큼 하루에 녹음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네, 두 개를 연속하기로 한 게 드문 날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책을 두 권을 준비해서 아침 10시 반에 만났거든요. 과연 몇 시에 헤어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희 2부 마지막에 가면 목소리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다음 주까지 쭉 이어서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그나마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때 체력을 좀 충전하고 오긴 하는데요. 그게 잠깐의 효과더라고요. 도리어 더 졸리고 맞아요. 힘들고 네. 역시 밥 네. 먹기 전에 끝내야 되는. 또 점심을 좀 늦게 먹잖아요. 2시 넘어서 먹게 되는데 그렇게 한 1시간 쉬고 들어오면 오후 녹음은 진짜 이거 진짜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 맞냐며 몇 번씩 서로 물어보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일부는 그래도 쌩쌩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봄을 진짜 실감하게 된 게요. 네. 오늘 저희 녹음실이 춥지 않아요. 여러분 겨울 내내 정말 지겹도록 들으셨죠. 저희 네. 춥다고. 근데 진짜 안 춥네요. 제가 지금 그냥 티에 뭐 재킷 하나 입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 2의 피부였던 내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네, 오늘 입기에는 좀 네. 제가 미안해지는 날씨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복장 그대로 오늘 오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예. 어제 제가 히라노 게이치로 작가와 네. 예, 만났거든요. 같이 외박하셨어요. 히라노 게이치로 작가님과. 히라노 게이치로 작가님은 가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네. 예, 자녀가 2분 계시다고. 그런데 뭐 같이 술 먹다 외박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히라노 게이치로 작가님하고는 그냥 독자의 만남에서만 만났고요. 네. 끝나고는 이제 저만의 뒤풀이를 혼자. 네. 그래서 밤새 쭉. 힘들더라고요. 네. 달리시고, 네, 어제 행사 참석 복장 그대로. 네. 근데 진짜 확 알겠더라고요. 이제 진짜 봄이 됐구나. 네, 그쵸. 네. 봄에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이번 봄에? 뭐 원고 집필 이런 거 말고. 특별한 계획이요? 여행이랄까? 아니, 없습니다. 우선 이 계절을 잘 버티자. 버텨내자가 제 봄의 목표입니다. 왜요? 봄은 보통 이렇게 흘려보내거나 즐기거나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제가 요즘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나 봐요. 꿈도 이상한 걸 꾸고. 다시 군대 가는 꿈 이런 거? 아니요. 군대가 아니라 항상 어떤 병원이나 쇼핑몰 같은 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괴물한테 쫓기는 꿈을 자주 꿉니다. 특히 요즘 들어.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러니까 제 스스로 진단하기에는 아마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뭔가 계속 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들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꿈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다가 제가 혼잣말을 막 하기도 해서 막 이상하다고 가족들이 하기도 하고요. 가족이랑 다 같은 방에서 주무시나 봐요. 네. 제가 이제 그렇죠. 뭐 이렇게 문 열어놓고 잘 때도 있으니까. 네. 작가님 혹시 봄에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원고가 많아서 근데 생각해봤더니 재작년 겨울에도 원고 마감하고 있었고요. 작년 겨울에도 원고 마감하고 있었고 봄에도 원고 마감하고 있었고 올 봄에도 원고 마감인 거예요. 늘 여름호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똑같이 책 읽고 있었고 지금도 똑같이 책 읽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 가는데 뭔가 변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게 정말 업인가 보다라고 어제 그 봄의 언덕길을 혼자 걸어 올라오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그 작가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이 기억나는데요. 소설가는 놀아도 노는 게 아니다. 이게 그 표제로 이렇게 딱 떠 있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네. 작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근데 소설가의 가족들은 알죠. 사실 노는 거라는 거. 그러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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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뭐 꼭 봄을 맞아서는 아니고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주제가 뭐가 있을까 고민해본 결과 이상하게 우리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예. 그게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네. 그리고 그 아들과 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가족 안에서 부자 관계, 뭐 부녀 관계, 모자 관계, 모녀 관계, 참 가까우면서도 또 이 어떤 애증이 얽혀 있는 사이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누군가의 딸이고 동시에 누군가의 어머니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작가님. 네. 그래서 이번에 책 읽으면서 딸로서의 제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해봤고, 그다음에 마더로서의 입장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독서였습니다. 저는 역시 그 아직 뭐 미혼이기 때문에 그 제가 뭐 아버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상해 볼 수 있는 계기는 됐던 것 같아요. 나한테 만약 자식이 생긴다면 어쩌면 나도 이렇게 할지 모르겠다. 누구처럼? 이따 할 그 책에 네. 그 아버지처럼 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염려가 들기도 했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 평론가님처럼 누군가의 뭐 아버지가 되는 것, 누군가 어머니가 되는 것은 일단은 선택입니다.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뭐 아이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럼요.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어쨌든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어쨌든 선택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가끔 되게 경이롭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게. 그렇죠. 저 사람한테도 어머니가 있을 거고 저 사람한테도 아버지가 있을 거라는 것. 그런 걸 잘 잊고 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자식 입장도 자식 입장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5월에 하는 게 더 맞는 주제가 아닌가. 불현듯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너무 기획방송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그때는 왠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 같고요. 5월에 이런 부모를 등장시키는 소설을 같이 읽기는 좀 우리가 윤리적으로 조금. 이런 부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룰 책이 진짜 만만한 책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독서하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경우가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 책들을 하면서는 심적인 부담이 상당하더라고요. 네. 아마 저의 그 괴물이 쫓아오는 꿈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네요. 싶어요. 예. 예.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팟빵에 후기 남겨주신 분들 오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SYJ님. 학교 시리즈 2편 연속으로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시네요. 특히 그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정희원 작가님의 비속어 발음이 찰져서 무척 재미있으셨다고. 제가 뭐라고 했었던가요? 아마 F워드로 시작하는. 그렇군요. 이 정도가 무슨. 네. 작가분들이 어휘를 굉장히 잘 능숙하게 다루시잖아요. 그게 꼭 표준어만 잘 다루시는 게 아니라 그 일상에서 또 실생활에서 보다 어두운 뒷골목에서 쓰는 용어들도 잘 알고 계세요. 정기현 작가님도 아마 능력을 발휘하신다면 네. 이 교보문고가 자칫 그 이미지를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성과 미무님 또 오셨어요. 네. 네. 와, 낭만서점 추천작들을 구입하셨대요. 그래서 환희아이부터 호모 도미난스까지 저희가 정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책들도 여러 권 새로 구입하셔서 새로의 책장에 꽂혔습니다. 예. 라고 하셨어요. 저 이럴 때 뿌듯해요. 그러게요. 정말 네. 지성과 미모님 소설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역시 낭만서점은 뽐뿌 방송이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노랑님, 네. 제가 고구마 먹는다고 말씀드렸더니 왜 구황작물을 그렇게 네. 많이 먹냐고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희원 작가님 글 말씀 다 좋아하신다고 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드시고 오셨어요? 고구마요. 오늘은 집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 못 드셨겠군요. 못 먹었습니다. 네, 대신 떡볶이로. 네. 어디서 주무셨는지는 제가 좀 이따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자님. 또 오셨어요, 옥자님도. 단골 네, 손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때도 틀어놓고. 잠이 솔솔 오나 봐요. 네, 네네. 저도 좀 그런데. 그래서 이번 달부터 소설 창작 강의를 들으신대요. 네, 대단하구나. 언젠가는 제 책이 방송에 나올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옥자님, 꼭 그 작가로 등단하시게 되면 낭만서 좀 언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몇 주 전부터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코너 마련하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다른 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직접 선택해서 녹음까지 직접 해주시는 바로 그 코너입니다. 네, 오늘은 모닝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책일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은선 작가의 발치카 넘버 9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말에 발칙한이라고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 책의 제목은 우리말이 아닌 다른 나라 언어로 발치카 넘버 9입니다. 이은선 작가가 작년에 내놓은 소설집이고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왔는데요. 이은선 작가는 2010년에 신춘문예 당선으로 등단한 작가입니다. 작가는 대학 졸업 후에 사회 경험과 인생 경험을 넓힌다는 그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갔었고 거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라는 것 정도밖에 아는 게 없는 그 나라에서의 경험, 어떻게 보면 즐겁지만은 않았던 그 쓰라렸던 그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서 이 책 대부분의 단편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이 세상에는 죽음보다 더 못한 삶이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귀중한 생명이지만 그것이 사그러져 가는 것을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보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가난과 비참한 생활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또 빛나는 그 점이 문장력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책의 중에 카펫이라는 단편의 결말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빛나는 해가 들판으로 가라앉았다. 훌렁 들판이 들썩였다. 지평선이 하늘 높이 치솟았고 모글모글한 목화송이들이 허공에 떠다녔다. 몸이 훌쩍 떴다. 톨큰이 녹물을 흘리며 나에게 다가왔다. 엄마가 내 얼굴을 어루만졌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 환한 빛이 들판을 감싸지었다. 목화송이 하나를 잡아 그 위에 올라타고 하늘을 헤엄쳤다. 저 멀리서 다시 큰 물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있는 힘껏 헤엄쳐 파도가 있는 곳으로 갔다. 여러 척의 목화배들이 내 옆을 스치며 배들이 무덤 쪽으로 향했다.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던 거대한 철갑상어 한 마리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목화송이를 가득 쥔 손을 힘차게 흔들어 주었다. 젖은 눈을 물 위에 떠있는 목화송이에 쓱 문지른 철갑상어도 나와 목화들을 따라 배들의 무덤 쪽으로 헤엄쳐왔다.
수평선이 다시 하늘로 치솟았고 나는 두 손 가득 움켜진 목화송이를 하늘로 띄어보냈다. 이상인데요. 여기서 이 아이는 살아나나 아니면 죽음을 의미하나 어디까지가 실제 상황이고 어디부터가 아이의 상상일까 마구 여운을 남기는 결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선 작가님의 발칙한 넘버 9이라는 이 소설집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그 신간 소개하면서 이은선 작가님의 이 책을 네,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낭만서점 청취자이신 모닝님께서 한 번 더 해주시니까 저는 좀 뿌듯한 마음이 네. 있습니다. 저의 추천에 또 동감해 주시는 분이 계셨구나 싶어서요. 네. 네, 워낙 모닝님께서 또 이 발칙한 넘버 9과 이은선 작가님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요. 뭐 제가 더 덧붙일 얘기는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발칙한 넘버 9 안에 들어있는 소설들을 또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서 어떤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그런 것들을 또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은선 작가님 사석에서 만난 적 있었는데 낭만서점 듣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평론가님이 네. 발칙한 넘버 9 소개한 것도 알고 예, 계세요?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아이고, 예, 그러셨군요. 네. 항상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저는 사실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댓글로 확인하고 들으시는구나 정도를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아는 분들이 저한테 듣는다고 할 때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었구나 네. 이러면서 내가 뭐 실수한 건 없나 막 이런 그러게요. 생각도 하죠. 네. 왠지 이렇게 저의 그 적나라한 것들이 다 그러니까요. 공개된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네. 내부자분들은 좀 안 들어주셨으면 하기도 해요, 가끔. 그러게요. 네. 저희가 무슨 뻘소리를 하든 그냥 웃으며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 함께 책을 읽고 또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칙한 넘버 9 소개해 주신 모닝님께는 커피 상품권과 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여기는 낭만서점입니다. 네, 저희가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죠. 네, 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소설 찾다가요. 우리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죠. 뭐 부성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 당연히 그 자기가 낳은 아이를 따뜻하고 자애롭게 사랑하고 지켜주고 희생하는 예. 그런 이데올로기인데요. 뭐 역시 부모님도 인간인지라 그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많이 사랑했고 제가 저희 아이를 많이 사랑하고 이런 것과는 별개로 누가 저에게 그래서 너의 모성은 어때? 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게 내 사랑을 그런 단어 안에 가두는 것은 좀 싫은데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꼭 그렇게 부성 이데올로기나 모성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들이 아닌 좀 다양한 방식으로 부성과 모성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을 골랐습니다. 예. 따뜻한 모성 그리고 자식에게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모성이라는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자식을 억압하는 모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고른 이 책이 또 여러 가지 그 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많은 소설에서 정말로 특히 어머니는 한국의 또 많은 소설들에서 자애로움과 사랑의 표상이잖아요. 잃어버린 고향, 예. 네, 뭐 가련하고 불쌍한 내 어머니. 그렇지만 나를 위해 소 팔고 땅 팔고 그렇죠. 모든 걸 머리카락까지 팔아서 희생의 네. 아이콘이죠. 그쵸. 어머니는. 예. 네, 실제로 예. 또 그런 면 있죠. 그럼요. 네. 그 현대사에서 이 어머니들이
짊어지고 왔던 어떤 그 무게들이 사실 대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그 한국 소설들을 보면요, 아버지가 없는 작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죠. 예. 특히 뭐 김원일 선생님이 일단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또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의 많죠. 눈으로 네. 예, 자기 아버지를 그리워하거나 또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반적인 그 감정을 갖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키워지는 건 어머니에 의해서 네. 자라는 거니까요. 그때 어머니는 그 전통적인 희생을 하는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어떻게든 노동을 해서 무슨 굉장히 값싼 노동이죠. 그런 네. 저임금 노동을 해서 열심히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내 아이의 입에 풀칠까지 해줘야 하는 그런 이중고를 짊어진 네. 네, 한국 근대사의 어머니들이 많이들 나오시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머니의 형상은 그뭐 식민지 시기를 돌이켜 본다면 군국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군국의 어머니. 예. 네. 그러니까 자식을 전쟁터로 이렇게 보내서 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너희들을 내가 돌봐주마. 이런 식의 그 말하자면 그 국가 이데올로기에 그 모성을 더 씌운 네. 그런 식의 작품들도 꽤 많이 나타납니다. 네. 주로 또 어머니들이 아들이 이런 대의와 소의 사이에서 갈등할 때는 나 하나 희생하면 되니까 너는 대의를 위해 그렇습니다. 나가라라고 막 칼 한 자루 쥐어주시죠. 네. 또 그러니까 우리 시대 어머니는 안 그러셨을 텐데. 그러셨군요. 현실의 어머니들과는 좀 다른. 그렇죠. 평론가님 어머니는 어떠세요? 글쎄요. 저희 어머니도 아마 그냥 일단 숨어 있어라 이런. 도망쳐라 이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 김승옥 작가님의 무진기행에 보면 징집을 피해서 그 아들이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계속 다락방에 숨어 있잖아요. 네. 어머니가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문단속하고요. 그때 어머니를 계속 그 원망하기도 하고 하는 내면 독백이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너 나오면 안 돼. 죽고 싶어?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머니라는 낱말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가치들이 막 혼재해 있는데요. 예.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 내 새끼를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은 뭐 그때 당시는 모르겠는데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그때 그 모성이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를 보면 글쎄요. 굉장히 개인적인 방식들로 개인의 세계에서만 구현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 자식을 내가 지키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도하게 나타나면서 또 사실은 내 자식만 잘 되면 돼라는 그 사회적인 문제로 또 발현되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집착으로 변할 때 그것이 야기하는 어떤 부작용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또 그것을 무작정 이기적인 세태라고 몰아붙일 수만 없는 것이 뭐 세월호를 비롯한 그런 내 아이들이 어떤 재난 상태에 있을 때 시스템이 해주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영화들, 한국 영화들의 뭐 2000년대, 2010년대 전후에 그런 영화들 많았던 것 같은데요. 내 아이가 어떤 위험에 처하면 그걸 구할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너무 무관심하고 아이를 계속 그 위험에서 전혀 꺼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다시 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지킨다는 말과 동의어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내 자식은 죽는다라는 그런 불안감. 그건 다시 말하면 이 시스템과 체제가 개인들을 위해서 그만큼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아까 괴물이 자꾸 쫓아온다고 하셨는데 봉준호 감독의 괴물도 결국은 그런 이야기고요. 이렇게 엉망인 시스템 안에서 내 가족을 내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2010년도에 한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냥 짧게 10분, 20분으로 그칠 수는 없는 이야기, 네. 밤새 이야기해도 끝이 안 나고 결론이 안 나는 그런 담론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첫 번째 책으로 선정한 건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골랐는데요. 그 책은 바로 엘프리데 옐리네크의 피아노 치는 여자입니다. 네.
옐리네크는 뭐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널리 알려져 있죠. 네, 2004년에 네.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피아노 치는 여자는 정말 옐리네크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대표작이라고 널리 알려진 그런 장편입니다. 네, 피아노 치는 여자는요. 1983년에 발표가 된 작품인데요. 한국에는 1997년에 번역되어 출간됐습니다. 네. 엘프레드 옐리네크라는 작가가 194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83년이면 30대 중반에 네. 거의 첫 번째 작품이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의 자전적인 요소들이 아주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자전적 소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목이 피아노 치는 여자니까요. 당연히 주인공은 피아니스트겠죠. 네. 옐리네크가 실제로 오랫동안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 음악을 전공했다고 해요. 네. 자신의 그런 피아노를 배우고 또 전공했던 그런 때의 상황들이 이 작품 안에 녹아 있습니다. 네. 어머니가 이 소설의 어머니도 그렇습니다만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음악 교육을 강하게 시키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딸인 엘프레드 옐리네크는 심리적 장애에 시달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머니가 시킨 음악 교육을 막 벗어나서 문학으로 이제 좀 시야를 돌린 네.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피아노 치는 여자의 에리카라는 여자가 여자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네. 에리카의 아버지도 정신병원에서 수감되었다가 정신병원에서 돌아가신 설정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 옐리네크의 부친도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작가로서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옐리네크가 피아노 치는 여자를 통해서 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자기 연민의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 이 작품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럼요. 네. 네. 보통은 이렇게 자기 인생이 자전적인 방식, 자기 인생이 녹아있는 자전적인 방식의 소설을 쓸 때는 미화시키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요. 내가 네.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물론 힘들었겠지만 훨씬 더 과장하죠. 네, 더 아름답게 아름답고 고통스럽게 그래서 결국은 미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옐리네크도 물론 그것을 이렇게 좀 서사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다른 기법들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 어머니가 피아노 치는 여자를 네. 읽고 나서는 실제로 작가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식 헛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겨우 있을 그 것 정도는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겨우가 아니에요? 네. 의절? 되게 강경하시네요, 작가님. 네. 아니, 애초에 딴 얘기를 쓰던가, 그림 그리는 여자를 쓰던가, 엄마가 피아노 좀 시켰다고 피아노 치는 여자를 그대로 이렇게 갖다 쓰면. 근데 어쨌든, 어디까지가 자전적인 것인지까지は모르겠지만, 네. 이것을 작가 입장에서는 그 시기를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었겠죠. 네. 네. 극복인데, 저는 그 상처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방식, 그리고 그 상처를 자해하는 방식으로 어쩌면 그것을 좀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기도 네.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글쓰기가 아니라 냉정하게 자기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해부하고 쪼개서 어머니와 그 당시에 나라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 양립하면서도 닮아 있는가를 폭로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그때 나와 어린 시절에 나와 나의 어머니를 한 개인과 개인, 우리 가족의 문제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표성을 가진 그런 문학 속의 개인으로 확대시킨 거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 이
피아노 치는 여자의 간략한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는 게 좀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 피아노 치는 여자에는 중심 인물이 3명입니다. 에리카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어머니는 더 나이가 많은 노인이고요. 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딸에게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딸을 일루 피아니스트를 만들려고 막 강제로 교육을 시켰지만 딸은 성공한 피아니스트는 되지 못하고 음악원의 피아노 선생님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그뿐 아니라 딸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 옷차림, 경제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세세하게 다 간섭을 하고요. 마치 유사 부부처럼 둘의 관계는 보입니다. 그리고 잠자리 독립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30대 여성인데도 어머니와 한 침대에서 네, 잠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는 아주 폭압적이고 독재적인 방식으로 이 딸을 억누릅니다. 예. 딸은 욕구 불만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 불안 상황이고요. 네. 이런 딸에게 그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 공대 남학생인 10살 정도 연하의 남성 클레머가 접근을 합니다. 예. 클레머는 에리카의 연인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리카와 클레머는 어떻게 될까요? 연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에리카가 연인이 되려는 클레머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고요. 그 편지를 클레머가 열어보는 순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의 편지는 러브레터가 아닙니다. 전 그걸 보면서 영화로 개봉하기도 했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떠올랐습니다. 보셨어요? 전 책을 읽었습니다. 네. 네. 영화는 아직 못 봤고요. 왠지 뭐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저는 안 봤지만 예.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 릴네크님이 좀 싫어하실 것 같기도 해요. 같은 SM이라고 같은 SM이냐며. 지금 편지가 SM이라고 지금 밝히신 거군요, 작가님.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 연상작용이 그렇게 떠올랐다는 네. 거고요. 예. 어쨌든 그 편지에는 에리카가 상대 남성에게 바라는 어떤 욕망의 뭐라고 할까요? 구체적인 지침서죠. 그러네요. 정확하네요. 네. 자신의 욕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 평범한 헤테로섹슈얼이죠. 네. 이성애자의 남성인 클레모가 보기에는 너무 헉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렇죠. 뭐 가령 나를 밧줄로 묶어줘. 때려라 계속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도 에리카는 몰래 스스로 늘 면도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상황에서 자기 몸을 긋는 그런 자해를 해오곤 했습니다. 그런 에리카의 욕망이 클레머라는 구체적인 상대를 만나서 좀 구체적인 어떤 것으로 꽃피우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뒤에 클레머와 에리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머니는 홀로 남겨지게 되는데 또 이 어머니와 에리카의 관계는 어떻게 바뀔지 이것들이 이 소설의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피아노 치는 여자는요, 노벨문학상 그 선정위원들이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피아노 치는 여자는 폭력과 굴종의 냉혹한 세계를 잘 표현해낸 작품이다. 네. 이렇게 평을 했는데요. 이때 폭력과 굴종이라는 건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사디즘, 하나는 마조이즘. 네. 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도 마조이즘.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성적인 측면으로만 국한되어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물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작품을 명징하게 폭력과 굴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이 작품은요,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 평론가들이 왜 이 작품을 좋아하는지 알 법하다.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는데요. 네, 알 법한 게 아니라 너무 명징하게 알겠습니다. 네. 네. 어떤 정신 분석학이나 뭐 페미니즘,
비롯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예. 그 문학,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저희가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이게 83년 작품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83년에 아마 이런 방식으로 쓰여진 소설은 굉장한 충격을 주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봐도 사실은 좀, 아까 제가 독서하는데 좀 힘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쭉 읽어나가는데, 저 몇 번이나 쉬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재미있는데, 그 어떤. 계속, 마음이 힘들어서. 예, 심적인 부담이 계속 생겨서요. 제가 마음이 좀 여린가 봐요. 저는 궁금해요. 어디 감정이입을 하셨는지, 세 명의 인물 중에. 클레몬가요? 아닙니다. 전 뭐 그 남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같은 남성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오히려 감정이입을 했던 건 그러니까 주인공이죠. 에리카. 네. 아무래도 제가 뭐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할 그런 포지션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자식의 입장에서 그 부모가 나를 어떻게 좀 구속하면서도 또 나는 왜 그 부모를 떠날 수 없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이 많아서요. 네. 저는 이상하게 클레모한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 남자한테요? 역시 작가님, 왜 그러셨나요? 어떤 점이 클레모에 자꾸 이입을 하게 만드셨나요? 글쎄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 이런 걸 떠나서 클레모는 굉장히 범속하고 좀 속물적이고 그런 그냥 보통의 로맨스와 섹스를 그 후에 도피까지 다 한 큐에 쭉 꿰고 있는 굉장히 평범한 어떤 남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남자가 뭐 정말 세기의 사랑에 빠져서 우리 에리카를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연애 한번 해보려고 그냥 뭐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뺀질뺀질한 마음으로 접근 한번 한 건데 그런 평범남에게 닥치는 시련? 이런 방식으로 읽으니까. 이게 클레모의 시련이군요. 네, 시련. 네, 시련이고 그 사람 클레모 안에 내재해 있던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중산층의 대학생이라는 그 허울 아래 이렇게 수면 아래 잠겨져 있던 폭력성과 수컷성이 이 에리카 모녀를 만나면서 기괴한 방식으로 폭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에리카와 어머니가 너무나 문학적이어서 독특하고 그런 인물이라면 이 클레모는 너무나 평범했다가 갑자기 180도 외부에 의해 변하게 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숨겨진 그 본성을 알아채게 되는 인물이라서 소설가로서 클레모에 더 집중 뭔가 재밌는 캐릭터였어요. 사실 이 소설이 끝날 때까지 어머니와 에리카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관됐죠. 그런데 클레모는 변합니다. 너를 뛰잖아요. 입체적인 인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캐릭터로 본다면 클레모가 확실히 흥미로운 인물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물론 어떤 소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눌 수는 없지만 클레모가 의외로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 어떤 방식으로? 원래 평범한 그리고 되게 그냥 속물이었을 뿐인데 진짜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실제를 체험해버린 거죠. 네. 세상이 이런 거였나? 네. 내가 누군가를 강간할 수 있는 남자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나쁜 놈이 돼버린 거죠. 네. 예. 그런 면에서 인간에 대해서 되게 쉽고 단순하게 다가가는 소설이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는 소설이 아니라 아주 다각적이고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간은 평면적이지 않다는 그 진리를 깨우치게 해준 그런 독서였고요. 예. 피아노 치는 여자가 정신분석 이론의 문학적 상연이라는 평을 그 동문학 연구자들 사이에 적확하네요. 네. 정신분석 이론을 집어넣으면 네. 다 해석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건데요. 근데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것이 만약 1983년이 아니라 요즘 나왔다면 좀 반대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이론들을 그냥 그대로 네. 소설 안에 집어넣었다. 네. 선후 관계가 바뀐 거죠. 그렇게 네. 지금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83년에 나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확실히 놀라운 네. 작품이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이 옐리네크가 정신분석을
인용하고 패러디했다는 게 어느 부분에서 드러나냐면 이 주인공의 이름이죠. 에리카 코우트라는 네. 이름에도 드러납니다. 에리카가 이름이고 성이 코우트인데요. 이 코우트가 이 나르시시즘 연구의 권위자인 하인츠 코우트 실존 인물인데요. 네. 그 사람의 성을 따온 거예요. 너무 노골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동문학 연구자들이 보기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대놓고 썼구나 네, 이렇게 판단했겠죠. 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90년대 초반이 떠올랐어요. 90년대 초반에 한국에 되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공부하는 초중반에 그런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그럼요. 있었죠. 네. 딜레즈니 푸코니 하면서. 네, 뭐 락강 네, 특히 락강. 네, 락강 읽기 막 하고 그다음에 뭐 페미니즘도 저도 역시 뭐 전공을 네. 해서 말을 더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그런 정말 그 서구의 막 현대적인 네. 뭐 근대적인 그런 이론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는데 이게 제대로 들어온 게 아니라 어색한 번역으로 뭐 네. 초기 수용이니까. 네네 뭐 그래서 막 그런지 어쨌든 수용자들의 욕구는 막 넘쳐나던 시기였어요. 원서를 읽을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근데 그게 이제 프랑스 현대 철학들이었기 때문에 네. 영어라면 좀 괜찮았을지도 모르는데 또 프랑스어니까. 아무리 락강 읽고 막 딜레즈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그걸 누가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걸 보고 하고 대략 이런 예, 말이구나. 깨닫게 되고 막 이랬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때 막 이렇게 제 머리 안으로 막 들어왔던 그 이론들이 고스란히 정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과거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90년대 중후반에 읽었거든요. 네. 요 판본이 아니라 지금은 이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의 시리즈죠. 근데 그 전에 다른 책으로 나왔을 때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노골적이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왜요? 뭔가 그때는 그래도 그 이론들을 지금처럼 그게 이제 아카데미를 넘어와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회자되고 이런 것도 다 지났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생생하게 그때는 받아들였었던 것 같고, 예, 지금은 조금 네. 그런데 여전히 뭐 좋은 소설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요. 네. 옐리네크가 1946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그 68 학생 운동을 겪은 거고요. 그 뒤에도 이제 계속 그 프랑스에서 촉발된 포스트 모더니즘의 담론 그리고 그런 철학들의 분명히 옐리네크도 그 깊이 공부를 한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집약되면서 83년에 이 작품으로 탄생한 것이 아닌가. 네.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관음증 피핑하는 곳에 가서 네. 보잖아요. 훔쳐보는 곳에 가서 그 아버지의 눈을 대신해서 구멍에 대고 남자들이 있는데 그 남자들도 서양 남자들이 아니라 네, 말씀하시죠. 네. 네, 너무 노골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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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노동자들이 네. 예 그걸 이제 하러 오는 거죠. 피핑하러 오는 거 몰래 훔쳐보는 그렇습니다. 욕구가 있죠. 그것을 우리 에리카는 하죠. 여성의 몸으로. 그런데 하면서도 어떤 공허함을 느끼는 것. 나에게 있을 게 없다는 것. 팔로스가 결여돼 네.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노골적이라는 말씀이죠. 딱 맞춰서 이러네. 네. 그래서 그 피아노 치는 여자 논문을 좀 검색해봤어요. 네. 리스에서 좀 검색해봤는데 정말 정신분석으로 한 연구들이 거의 다예요. 네, 그렇게 하기에 뭐 적합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는 나르시시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아버지죠. 예. 이 프로이트가 나르시시즘에 관한 서론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그 감춰져 있던 부모의 나르시시즘이 다시 부활한 것이다. 이런 논지를 펼치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의 진짜 모습을 보지 않고 과거에 존재하던
자기의 어떤 이상적 자아를 그쵸? 아이에게 네. 투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피아노 치는 여자에 보면 어머니가 에리카에게 정말 지나칠 정도로 집착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나르시시즘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면에서 그 나르시시즘이란 그 어머니의 욕망을 한마디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 정신분석학의 이론이 탁 하고 들어맞는 순간인 거죠. 평론가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평론가들은 이렇게 어떤 이론이 딱 맞아떨어지면 더 좋은가요? 아니면 모호하게 내가 잘 모르겠는 게 더 좋은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우선 논문을 쓸 때는요. 이론이 딱 들어맞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펼쳐놓은 논지가 있으니까. 그런 텍스트를 원하는군요. 네, 이렇게 다 조합을 해서 어쨌든 일관된 논지를 전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비평도 사실은 마찬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평과 논문이 조금 다른 점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비평은 글의 평론가의 흔들림, 지적인 고민 방황 같은 것들이 계속 녹아있는 글들이 그런 많습니다. 글들이 좋아요. 예, 제가 보기에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일관되게 그 논리를 쫙 밀고 나가면 그렇죠. 이것은 전범이다라고 하고 쫙 밀고 나가는 글들은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단단한 논지를 가지고 있고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강압적이고 또 지나치게 좀 자기 주장만 거듭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에 걸맞는 것들만 선별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되지 않은 어떤 텍스트들과 씨름해 나가면서 자기의 글을 써나가는 글들이 훨씬 더 뭐랄까요, 완벽하게 짜여 있진 않지만 독자들에게는 더 신뢰감을 주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글들은 흔들림만 너무 많이 보이는. 예, 저 반성합니다. 작가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예, 저 되게 반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러나 일단 어떤 텍스트를 선택하는가에서 이미 그런 것들은 정해진 거 아닌가요? 내가 어떤 텍스트를 정해서 이 안으로 불러왔고 그 혼돈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일단 텍스트를 정한 후의 일이잖아요. 거기에 네, 텍스트를 정해오는 것에 권력이 있지 않나요? 네,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비평가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 텍스트 선별인데요. 거기에 이미 평자의 관점이 담겨 있죠.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평의 절반, 제가 보기엔 정말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절반은 비평의 성패를 작품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쓰느냐가 바로 그러니까 그 비평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대체로 좋은 평론들은 문학계 어떤 전개 그리고 좋은 문학이 탄생했던 그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옐리네크 피아노 치는 여자는 평론가로서 어떤 욕망이 드는 작품인가요? 쓰고 싶은? 만약 제가 이거 83년에 제가 이 작품을 봤다면 진짜 비평을 정말 하고 싶었을 거예요. 83년에는 태어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안 태어났죠. 84년에 태어났거든요. 포백이. 그때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죠. 아예 없었죠. 그렇죠. 84년 11월생이니까. 네. 그러니까 혹시 그때라면 이 작품을 내가 파헤쳐 보겠어라고 덤벼봤을 텐데 지금은 워낙 연구가 많이 돼 있고 웬만한 할 얘기들은 다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지점을 또 예각을 세워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약간 지금 시기에는 차라리 다른 텍스트를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이론들을 다 잠깐 이론님들 쉬게 하시고 잠깐 소설을 소설로만 본다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벨문학상 수상작이라 그러면 왠지 이 어렵다는 편견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저희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할 때도 이거 좀 어려운데? 어려웠어라고 작가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피아노 치는 여자는 물론 그런 이론들로 분석할 수 있는 작품이면서 동시에 그냥 텍스트로서 이렇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 이론을 빼고 뭐 텍스트라는 어려운 말도 빼고 정말 말 그대로 줄거리만 가지고 샥 늘어놓는다면요. 사랑과 전쟁의 19금 버전 같기도 해요. 무엇보다 19금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19세 이해할까? 27금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요즘에 뭐 이 SM인데 그래도 아니, SM을 본격적으로 이해하려면 네. 19세는 좀 어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 뭐, 그 전에 이해했는데요. 지금 저의 경험을 돌이켜본다면. 그러니까 뭐, 실제로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론적으로는. 채찍과 사슬. 칼?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한국의 성교육은 대체로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대체로, 제가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의 경우에는, 아주 음성적으로 이 음지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예, 보통은 이제 형, 선배, 그렇죠. 또래에 의해서 네네. 학습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사실 19세가 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은 다 이론. 이 정도쯤은. 예, 네. 그런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지, 세상이 그렇지 뭐. 이렇게 알았달까요? 그래도 사슬과 채찍과 면도카 이 정도는 좀 고난이도 아니었나요? 근데 세상에는요, 그것보다 더 심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지금 교보문고 낭만서점에 제가 어떤 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네, 이쯤에서 나중에 따로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님. 뭐 별로 듣고 싶지 않네요. 네. 네. 이 내러티브를 따라 읽으면 제가 사랑과 전쟁을 뺨친다고 했는데요. 예. 이 이야기는 뭐 에리카와 어머니의 관계로 읽을 수도 있고요. 네. 이것을 에리카와 어머니의 어떤 부부 관계에 끼어든 제3자 클레머의 이야기로 네. 읽을 수도 있어요. 삼각관계죠, 일종의. 예. 네. 그 삼각관계에 어디에 이제 그 프레임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네. 이 소설은 다르게 읽히게 되고요. 뭐 한 사람씩 이렇게 프레임을 맞춰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역시 주인공인 에리카. 에리카는 들꽃이라는 이름이에요. 네. 예. 들꽃 나르시스트 뭐 이런 그렇습니다. 스스로 들꽃이라고 여기는 나르시스트 네. 이런 건가? 네. 어쨌든 여린 존재로 규정이 됐습니다. 이름부터 그렇죠. 어머니에 의해 어머니는 꼭 그 자식을 갖고 싶었고요. 그래서 에리카를 가지게 됐고 이름을 붙일 때부터 들꽃 같은 존재야라고 그렇게 뭐 작고 아름다운 여린 꽃 예. 이런 느낌의 아이를 키우고 싶었나 봐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또 음악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리고 이 공간적 배경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네. 이곳이 바로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네. 음악의 도시죠. 도시. 음악 클래식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바로 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음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그 음악적인 세계 안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잘 됐구나. 우리 딸로 돈 한번 벌어보자. 설마. 아니 그게 근데 소설 안에 들어있잖아요. 네. 그게 꼭 뭐 돈 한 번 벌어보자는 아니고요. 너의 인생을 위해서 그러는 거고 네 인생은 곧 내 인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은 당연히 우리 가족을 위해 쓰는 거지. 그리고 그렇죠. 그런데 예술을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네. 1000명이 시작한다고 하면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어떤 뭐 장인 혹은 대가 혹은 뭐 프로페셔널의 이름을 가지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모든 분야가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음악은 특히 또 막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신동하면 떠오르는 그 분야 중에 제일 많이 떠오르는 그 분야가 음악이죠. 음악인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곳은 신동이 나오기가 힘든데 이 음악에서는 절대음감, 네. 뭐 소유자라든가요 이런 말들이 많죠. 네, 그런데 잘하면서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월등한 재능이 있고 피아니스트가 되지만 성공한 피아니스트는 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들 10명이 나가는 콩쿠르이 있다면 제일 잘 치는 애가 1등 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밑에 있다고 해도 1등은 아니니까 에리카는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피아니스트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음악을 직업으로 삼아서 피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음악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종의 콩쿨 울렁증 같은 게 있어서요. 네. 예. 그 아주 중요한 대회에서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해서 그 어떤 성공의 길로 접어들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피아노 교사를 하면서 사실은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원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에리카가 정말 원하는 게 피아노였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네, 어머니의 욕망이었고요. 그리고 그녀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건 역시 어머니의 욕망이었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 콩쿠르 울렁증이 있다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 에리카의 어떤 사소한 그렇지만 사소하고 치명적인 변명 혹은 자기 방어 같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뜻대로 완전히 끌려가진 해주진 않겠다라는 무의식의 최소한의, 반영일 수도 네. 있겠죠. 네. 어쨌든 에리카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결혼 83년이니까요. 결혼 20대 많이 하셨겠죠. 예. 그런 30대 중반이 돼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머니는 에리카를 아이 취급하고 놔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새 옷을 사는 것까지 다 일일이 간섭을 하죠. 그러게요. 아니, 옷 사는 거에 대해서 아니 뭐 가다가 예쁜 옷도 하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가지죠. 이 옷을 살 돈으로 저금을 해서 우리 새 집을 빨리 분양받아야 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샬랄라 하고 다니다가 어떤 논팽이와 바람이라도 난다면 우리의 이 혈맹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어떤 무의식적 불안함 이런 것도 작용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에리카를 완전히 자기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딸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것이라는 그 에리카를 대상화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그것이 에리카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 세상은 거칠고 아주 위험한 곳인데 내가 우리 아이를 지켜줘야지라는 마음이에요, 어머니는. 그런데 이 에리카에게는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비밀은요, 늘 나리선 면도칼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 극도의 불안을 느끼거나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그것을 견디려는 방식으로 손등을 그어요. 몸을 긋고 이렇게 상처를 내죠. 피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늘 해왔기 때문에 그 상처를 아프다고 느끼지 않아요. 네, 그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벌써 사방에는 밤의 고요가 내려앉았고 시냇가에서는 밤 꾀꼬리들만이 지저귀일 뿐이다. 모두가 베란다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다. 나방떼들이 반쯤 혼미한 상태로 석유램프 주위로 몰려든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밝은 원으로도 끌어들여지지 않는다. 그녀가 너무 가볍기 때문일까? 완전히 그녀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 에리카는 자기 방 안에 혼자 앉아있다. 여러 번 싼 보퉁이에서 그녀는 차근차근 면도칼 하나를 꺼낸다.
어디를 가든 이 면도칼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 면도칼은 신랑이 신부를 향하듯 마주 웃고 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칼날을 살피는데 칼날은 면도날답게 시퍼렇게 날이 서 있다. 이제 그녀는 여러 차례 면도칼로 손등을 긋는다. 그러나 힘줄이 베일 정도로 칼날을 깊이 눌러 박지는 않는다. 전혀 아프지가 않다. 칼날은 버터를 자르듯 파고든다. 닫혀있던 조직에서 저금통 동전 투입구 모양의 틈새 하나가 생기더니 빗장 뒤에 억눌렸던 피가 뿜어져 나온다. 전부 합쳐 4군데가 찢어졌다. 이걸로 충분하다. 더하면 출혈로 죽을 테니까. 면도칼은 다시 씻어서 꾸려둔다. 그동안 상처에서 선홍색 피가 흘러나와 여기저기 얼룩진다. 피는 소리 없이 따뜻하게 그리고 불쾌하지 않게 흘러내린다. 아주 거침없이 모든 것을 빨갛게 물들이면서 쉬지 않고 흐른다. 피가 흘러나오는 4군데의 상처. 방바닥과 침대 시트 위에서 이 4개의 시냇물 지류는 강물로 합쳐진다. 눈이여 내 눈물을 따라가라. 그럼 시냇물이 너를 곧 데리고 갈 테니. 조금씩 고이면서 피는 계속 흐른다. 피는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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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흐른다. 네, 이렇게 이 장면을 보니까 면도칼이 역시 정신분석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남근이죠. 네. 네, 그러니까 칼 무엇인가를 자르고 또 여기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뭔가를 잘랐을 때 그것이 반으로 갈라지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칼이 지닌 그 팔로스로서의 속성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지니고 다닌다는 점에서 이 에리카가 계속해서 어떤 남성의 역할을 그리고 그것을 욕망하고 있다는 네, 그것을 지금 요것을 통해서 옐리네크가 또 보여주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어떤 자기 몸에 결여가 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고요. 그 결여를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애쓰는 이런 몸부림의 일환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마음 약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많이들 예를 들어 주사를 맞을 때 아픈 주사라는 걸 알고 주사를 맞을 때 이렇게 입술을 더 꽉 깨무는 경우 있잖아요. 긴장을 하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고통을 분산하려고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을 깨물면 입술이 아프기 때문에 이 주사한 날이 좀 덜 아프게 느껴지곤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방식. 예, 일종의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고통을 싶기도 해요. 분산시키는 방식인 네, 거죠. 자신의 그 일상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손등을 긋는 행위로 그 위험한데 위험을 비껴가는 그런 행위들에 집중을 함으로 해서 그 일상에서 느껴지는 어떤 피폐함, 통증 이런 것들을 좀 잠시 잊는. 네. 그렇죠. 자해의 방식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사실은 그 고통은 다른 고통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작동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핍쇼를 보러 가는 거예요. 핍쇼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네. 같은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계실 테니까. 핍은 이제 영어로 PIP죠. 뭘 훔쳐보다라는 건데요. 피핑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훔쳐보는 탐이죠. 탐이 어떤 구멍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쪽은 자기가 보는 걸 모르는데 자기만 몰래 이렇게 그 구멍으로 뭔가를 훔쳐보는 소년이죠. 근데 이것은 이 훔쳐보는 시선은 주로 소년들의
가지죠. 네. 네. 왜냐하면 소년들은 뭐라고 할까요? 직접 그 앞에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훔쳐봐야지. 네, 훔쳐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여자들은 그 탐이 훔쳐보는 그 구멍 속의 대상이지 훔쳐보는 그 눈을 가지지는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리카는 그것을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멍에 눈을 대는 훔쳐보는 그 주체가 되죠. 그렇죠. 시선의 주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훔쳐보는 시선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몰래는 아니죠. 다 남자들만 있는 네, 그 어떤 쇼를 하는 곳인가요? 뭐라고 해야 스트립쇼라고. 스트립 쇼인데 그것을 이제 그녀들은 이쪽이 보이지 않고 스트립 쇼를 하시는 분들은 예, 보이지 않고 네. 이쪽에 돈을 내고 들어가는 관람자들만 이렇게 벽에 구멍을 뚫고 몰래 볼 수 있고 거기서 스스로 마스터베이션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방들이에요. 네. 한국에는 그런 거 있나요? 전 잘 모릅니다. 네. 제가 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게 뭐 일본에는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상식 안에서 그 일본 문학 작품들을 보면 그런 그 무대가 나와 있는 경우도 네. 있고요. 예. 그 작가님께서 방금 그 관음증, 또 시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영화 이론할 때 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알프레드 히치콕의 그 영화 중에 그 이창이라는 영화가 네네. 있는데요. 그것도 주인공인 남성이 계속 다른 반대편에 있는 건물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훔쳐보죠. 네. 정확히 그러면서 말하면 사건이 일어나죠. 남의 사건을 보면서 목격. 네. 그래서 자기도 이제 거기에 말려들게 되는 내용인데요. 뭐 영화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면 또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포르노입니다. 예, 포르노에서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전면에 배치가 되고요. 남성들은 항상 그 거의 나오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그 카메라라는 그 시선의 그 주체는 역시 남성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대상화해서 남성적 시각으로 그 여성을 극대화해서 여자의 몸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의 정확하면 그냥 육체죠. 네. 그 신체만을 여성의 몸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여성의 시각으로 그것을 봤다면 그 장면은 다르게 찍히겠죠. 네. 그런데 철저하게 그 남성의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그 포르노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것 역시 그 관음증적인 시선의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에리카는 여성의 그 자신이 여성의 몸으로 대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역시 그 카메라의 시선을 갖겠다고 남성의 시선을 갖겠다고 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역시 어떤 공허함과 허탈함 이런 것들만 느끼면서 쓸쓸히 돌아오곤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때는 그 에리카가 갖고 있는 그 위치를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어머니가 그 아버지의 부재를 대신한 가장이기도 네, 하지만 남성의 역할을 가진 사람이죠. 동시에 에리카 역시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자신이 그 살아갈 때 생계를 에리카 혼자 전적으로 책임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리카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존재예요. 또한 그 에리카는 직장에서는 교사라는 위치입니다. 네. 예. 근데 교사라는 위치도 사실상 그 위계를 따진다면 남성과 여성적인 역할 중에서는 사실 가르치고 훈육한다는 점에서는 남성적 역할에 가깝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포지션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위치는 남성의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이 그렇게 그러니까 남성이라는 무의식적인 그 욕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자신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핍들이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공허함, 허탈감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권력적 위계관계, 일상에서 에리카가 느끼는 이런 권력적 위계관계들이 마구 뒤섞여 있고요. 그 안에서 이 개인, 정말 사실은 남성
과 여성이기 전에 한 인간인 에리카는 몹시 혼란스러운 와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혼란함이 사실은 피아노라는 악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 혹시 피아노가 무슨 악기인지 아세요? 현악? 관악 무슨 악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 안 나시죠? 네네네. 저도 이렇게 피아노가 무슨 악기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타악기? 무슨 악기죠? 그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우선 건반을 친다는 의미에서는 건반 악기예요. 근데 건반을 두드리기 때문에 그건 타악기의 속성을 갖고 있죠. 근데 그것이 바로 현을 울리기 때문에 현악기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아노가 때리고 울린다는 점에서 이 악기야말로 그러네요. 정말 오묘한 다 혼종적인 속성인 거예요. 그걸 에리카가 또 직업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에리카의 정체성과 이 피아노라는 점이 또 맞물리는 거죠. 너무 딱 맞물리네요. 지나치게 맞물리죠. 이게 바로 분명히 해석으로는 잘 되는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걸 해석할 만한 이게 여백이 좀 없으니까. 네. 에리카는 클레모를 만나면서 변해가는 것도 같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좀 알게 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나의 이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저 남자에게 떠안기고 싶다라는 좀 일종의 대리랄까요? 그런 욕망이 클레머에게 대신 이렇게 투사된다고 저는 좀 봤습니다. 네, 저는 그런 면도 일부 있고요. 또 일부는 그럼에도 클레머가 동등한 남성이 아니잖아요. 자기 제자고 나이도 훨씬 어리고. 그래서 이 클레머와 에리카의 관계도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전통적인 남녀 관계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막 뒤 얽혀 있는 그런 위계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남자인 클레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주도권을 계속 쭉 가지고 가려는 그리고 클레머를 지배하려는 그런 것도 역시 혼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보면 뭐 메조히즘이지만 어떤 식으로 보면 세디즘이고요. 그래서 SM이 본인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뒤엉켜서 막 혼재되어 있는 것이 에리카의 내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배하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또 복종을 당하고 싶어하는 그 양면성이 대표적으로 또 편지에 드러나 있고요. 저는 에리카가 클레머를 애태우는 장면이 대표적으로 화장실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에리카를 따라서 클레머가 따라 들어가거든요. 클레머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고 보면 거기까지 따라가는지. 근데 클레머 거기서 너무 이때 열정이 넘쳤을 때라서. 근데 뭐 에리카도 뭐 싫어하진 않습니다. 딱 보고 이제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거사가 일어나겠구나 상상을 하게 되는데 에리카는 뭐랄까요, 이렇게 은근히 애는 계속 태우는데 결정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진 않습니다. 수행.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남성의 입장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욕망을 계속해서 유해시키는 거죠.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 욕구불만을 일으키면서도 동시에 그 여자를 계속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에리카는 종속당하지 않기 위해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 에리카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만 종속의 형태를 스스로 정리하고 싶어한다. 이 모순. 그렇습니다. 복잡한, 정말 피아노 치는 이 여자분이 복잡해요. 에리카는 남자가 그녀를 철저하게 흡수해주기를 원한다. 그녀는 개의치 않고 남자에게 온전히 빠져들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다. 그래서 에리카와 클레머는 둘 중에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며 둘 중 누가 더 약한지를 알아내는 일에 몰두한다. 이것이 둘의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더 강자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더 약자이길 바라는 거죠. 어쨌든 에리카는 그렇고요. 어머니 얘기 볼까요? 어머니.
이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불쌍한 연민, 동정 같은 게 들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직 딸만 생각하는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생각이라는 것은 딸을 구속하면서도 딸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머니의 입장을 대변한 말입니다. 남편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믿을 것은 오직 딸뿐이라는 그 생각 하나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내던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에게 과연 자신의 인생이라는 게 있을까? 그런 면에서 그 에리카도 참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머니도 자기 자신에게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자식은 어머니의 우상이고 어머니는 자식에게 그리 약소한 대가를 요구할 뿐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식의 삶 전체이다. 삶 전체를 달라고 네, 하는. 약소하다. 그게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애착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은 사실 본능적인 거죠. 그런데 그 사춘기를 자식들이 넘어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인격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저의 입장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것이 왜 이렇게 반항만 해? 부모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제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은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엄마가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왔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자기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저는 그때는 좀 부모가 좀 자식을 좀 포기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 쪽입니다. 사춘기까지 꽉 쥐고 있다가 그때 포기하라고 하면 부모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그냥 넌 독립된 당연한 아이다. 거 아닐까요? 독립된 개체고. 네. 네.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오히려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훨씬 더 애착을 느끼고 그쵸? 엄마 어디가 이러면서 막 갈 때마다 따라가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평론가님은 사춘기 때부터 이제 완전히 엄마가 어딜 가든 말든 좀 안 왔으면 좋겠고. 아니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춘기 때는 아니었고요. 좀 더 뒤입니다. 그래요? 네. 좀 더 뒤부터 이제 저라는 개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역설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되고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이 가족이기 때문에 또 그 가족 안으로 결집하고 함몰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대 가족이 그런 것 같고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경제난과 예. 그런 것들과 무관하지도 않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우선 혼자서 방을 얻어 나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30살이 되었는데, 20대 후반이 되었는데, 뭐 제대로 정규직에 취직을 해서 부모님의 생활비를 내놓을 만큼 그런 것이 뭐 20년 전엔 당연한 일이었다면 지금은 많은 부분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네. 그게 뭐 정확하게 제 경우고요. 돈 잘 버시면서 왜? 아닙니다. 딴 데 쓰는 데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전 돈 벌어서 네. 부모님 용돈은 정말 드려본 적이 없고요. 뭐 이렇게 생신 때 선물을 드리는 적은 합니다만 뭐 제가 정기적으로 돈을 드리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제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는 것만으로도 난 효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습니다. 네. 최소한 손 벌리지 않겠다라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제 많은 부모들은 그런 성인이 된 자식들 계속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다고 뭐 부모님들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네, 예, 계속 같이
벌어 먹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에리카와 에리카 어머니의 관계처럼 이런 좀 비정상적인 애착 관계, 유년기적인 애착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얽혀있다는 것. 저희 어머니한테도 저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뭐라고요? 저한테 너무 과도한 걸 기대하시지 말라고. 뭐 용돈 한 번 안 주는 아들이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용돈도 못 드리지만 제가 만약 나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더 나이가 들어서도 제가 너무 이렇게 부양을 해드리지 못할 것 같다. 어머니, 아버님 가력 갱생하셔라 이렇게. 보험을 좀 믿으셔야 합니다. 연금 저축과 이런 것들을 제 생각에는 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고 계시더라고요. 현실적이시긴 한데. 저한테 말씀하세요. 우린 너한테 안 바란다. 너 앞가림이나 해라 제발. 예. 그런 건가. 요즘에 근데 그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 거의 90%는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변변한 직업도 없고 자꾸 나이는 들어가고.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가끔. 아니 TV 나오는 게 뭐 직업인가요? 어른들은 그래도 그렇게 우리 아들이 텔레비전 나오고 이러면 좋아하시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이제 별 볼이 없다는 거 아니까. 친척들이 그랬던 것도 한두 번으로 끝났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이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후련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자식으로서. 어렸을 때 저한테 가졌던 어떤 과도한 기대들이 이제는 좀 저한테서 떠나간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또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성인이라면 그렇게 자식에 대해서 포기하고 떠날 거 떠내 보내고 그러시죠 보통. 그런데 이제 에리카 어머니는 못 그랬죠. 네. 그러니까 자식이 어떻게 보면 부모의 현실도 비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서 못 이룬 거 네가 대신 이뤄주길 바래라는 의식이 자식에게 투영됨으로써 자식은 그 막대한 부담감을 안고 살면서 자기의 삶을 억압하게 되고 오히려 더 삐뚤어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도 둘 필요가 있어요. 네, 그 거리 유지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정말 중요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중요해서 이 어머니는 근데 에리카와 끝까지 거리를 두려 하지 않습니다. 네. 이 불협화음은 여기서 생기는데요. 에리카는 어머니와 계속 먼 거리를 두고 싶어 해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에리카와 붙어 있으려고 해요. 샴쌍둥이처럼. 이 거리 감각이 차이가 나니까 둘의 이 불화는 필연적이고요. 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어머니와 딸이 그 에리카가 저녁 식사 시간에 몇 시간 말도 안 하고 늦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딸이 난투극을 벌이거든요. 싸우죠. 네, 진짜 많이 싸워요. 네, 서로 머리채 잡고, 부부싸움, 막 몸싸움을 하듯이 그렇게 싸우는데요. 그런 장면들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랑 한 침대에서 자는데요. 그 에리카가 어머니를 마치 강제로 무슨 성행위를 하듯이 어머니의 몸을 이렇게 막 옥죄고 억누르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예. 어머니 위에 올라타서요. 입술로 계속 어머니에게 키스를 하고요. 어머니는 계속 하지 말라고 에리카에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도 저는 좀 진짜 강하죠. 그로테크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이 장면도 역시 에리카와 어머니의 관계의 그 위계의 복잡한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리카가 어머니를 찍어 누르거든요. 사실은 어머니가 에리카를 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에리카가 어머니의 목을 누르면서 살고 이 실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에리카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요. 네. 어머니와 딸이 적대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그런 형상인데요. 적대적으로 공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적대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떼어내면 죽는 거죠. 네, 한 팀인 거죠. 네. 네. 여기에서 그 남자 클레모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예, 클레머는 카누 타기를 즐겨하는 스포츠맨이에요. 뭐 근육도 좋고 맥주와 이런 것을 즐기는 예. 공대생, 예. 네, 게르만입니다. 딱 그림이 나오시죠? 테스토스테론이 그냥 뿜어져 나오는 네. 20대 초반의 청년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취미로 예술도 해요. 네. 네, 이런 음악을 문화적 합니다. 소양까지. 네.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남자인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그런 이성애자 남성인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지. 에리카도 매력을 느끼죠. 네. 예, 그리고 그런 에리카에 대해서 클레머 역시 좀 끌리게 되고요. 네. 그래서 클레머가 결심을 합니다. 저 피아노 치는 선생님과 선생님을 내가 만나보겠다. 네. 이런 결심을 하고 접근에 들어갑니다. 네, 그 만나보겠다는 거 우리가 어떤 이제 뭐 여성 입장에서 혹은 남성 입장에서 뭐 이성을 만나겠다고 말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잖아요. 로맨스도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뭐 당연히 뭐 그런 정신적 교감을 나누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 클레머의 경우에는 그게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게 조금 있다면 더 큰 동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라토닉보단 에로스예요. 그 접근 방식이. 네, 저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지배하고 싶다, 한번 저 여자와 자고 싶다, 뭐 이런 게 훨씬 더 큰 것 같고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이제 애인 관계라고 클레모는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뭐 이게 20대와 30대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학원에서이니까 가능할 수 있는 학원물이구나. 거죠. 네. 이게 학교에 있으면 훨씬 더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네요. 미성년으로 가버리고 공교육으로 가버리면 훨씬 더 이거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연령대를 올리고 그게 이제 바깥으로 나옴으로써 좀 용인 가능한 지점으로 이 문학 작품이 읽힐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PD님이 헤드폰을 벗어 던지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의 방어 장치예요. 그러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클레모는 에리카에게 계속 덤빕니다. 다른 표현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예요. 네. 치근덕거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돌적으로 그냥 돌진하는 거죠. 네. 저 선생님은 순수하고 참해서 내 마음을 아직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일 뿐이지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면 선생님이 분명히 마음의 문을 열 거야.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죠. 네. 그리고 클레모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저 여자는 나이도 많고 되게 혼자 늙어가는 그런 뭐 별로 예쁘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여자고 외로운 여자고 나는 그 혈기왕성한 모자랄 데 없는 그런 나 같은 남자가 저 여자에게 접근해 준다면 저 여자는 곧 함락될 거라는 자신감 충만해서 나온 네네.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예. 하지만 도리어 당하는 건 클레머였다는 거. 근데 물론 그 관계는 계속 역전됩니다. 화장실 장면에서는 그 위계가 에리카 쪽이 클레머를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 뒤로 갈수록 나중에 그 에리카의 지배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네. 또 클레머가 완전히 폭발하면서 강압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네. 클레머는 에리카에게 편지를 한 통 받게 돼요. 네. 에리카는 왜 클레머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편지라는 방식으로 썼을까요? 그리고 직접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기는 쑥스러워. 그런가요? 피디님 웃음소리 너무 커요. 이거 말로 못하나요? 말로 하기에는 나는 검은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나를 묶어라. 예. 뭐.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평론가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최대한 담백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에리카는 말하지 않고 글로 적는다. 자신의 무신경한 피아노 제자들이 반발하며 해명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어떠한 해명도 얻지 못할 거라고. 에리카는 제자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클레머가 반기를 든다. 그는 자기보다 멍청한 인간들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건 우리의 관계에서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야, 에리카. 클레머는 자기의 어떤 부탁도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에리카의 당부를 읽으면서
도저히 그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당신에게 사슬을 어느 정도 느슨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아마 당신은 내 말을 듣고 나를 풀어줄 거야. 그래서 당부하는 건데 내가 아무리 애원해도 그런 부탁을 들어줘서는 안 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반대로 내가 애원한다면 마치 당신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줘. 날 더 탄탄하게 결박하고 끈을 더 팽팽하게 당겨줘. 적어도 혁대를 2-3구멍 정도 더 줄이고 말이야. 구멍을 더 좁혀갈수록 더 좋아. 더 꽉 조여줘. 또 미리 준비해둔 내 낡은 나일론 스타킹으로 내 입에 튼튼하게 재간을 물려. 아주 확실하고 정교하게 묶어서 내가 찍소리도 내지 못하게 해야 돼. 그 뒤에도 뭐 쭉 이어집니다. 예. 네. 밧줄로 묶고 뭐 입에 재갈을 물려달라는 네, 이런 얘기들 쭉 있습니다. 예. 나를 조롱하고 멍청한 노예라고 불러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클레머는 회피합니다. 다른 어떤 걸 뭐 취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연신 물어요. 그저 심한 농담일 뿐이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에리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리카가 이런 편지를 썼지만 에리카는 그 편지에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쓰지만 반대로 이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그 편지에 담아 있기도 한 거예요. 네. 참.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뭐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해줘도 문제고 하지 않아도 문제인 그런 편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속성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 편지라는 것은 언제나 받을 수 없는 편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데리다가 한 얘기이기도 한데 우편이라는 것은 언제나 도착할 수 없는, 왜냐하면 한번 그 송신자에게서 떠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 편지는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영원히 닿지 못하면서 그 메시지가 불분명한 상태로 떠돌게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때의 편지라는 것은 분명히 클레머를 향해서 쏘아졌지만 그 클레머에게 완전히 가닿지 못하는, 계속해서 의미를 이렇게 부유하면서 해독 불가능한 상태로 네. 던져진 수수께끼 라는 측면에서 이 편지를 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에리카도 계속 그것을 또 나중에 가면 그 편지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을 하기도 네. 하죠. 네. 그러니까 편지의 오독 가능성을 네. 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클레머는 자기 방식대로 그것을 읽어내고 네. 마지막에 그 행동을 하지만 결국 그것은 파국으로 네. 치닫는 행위였던 거죠. 이 클레머와 그 에리카가 여러 번 예. 둘 사이에 에로틱한, 뭐 에로틱이라고 말하면 되게 정말 에로틱하고 촉촉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둘의 관계가 뭔가 성적이긴 한데 성애적이긴 한데 에로틱하진 않아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 에로틱은 둘이 함께 합의에 의해 어떤 끝을 향해 나갈 때의 디테일들이 포함된 느낌인 것 같고요. 둘의 관계는 그렇기보다는 성을 매개로 하고 있되 서로의 혈투 같은 느낌? 싸우는 거죠. 네. 예, 예. 사자와 그렇습니다. 호랑이가 서로를 물어뜯는 느낌으로 그 자체의 행위들은 성행위에 포함되지만 예. 둘의 관계를 그렇게 뭐 에로틱이라는 형용사로 가둘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관계에서 남자는 실패하고 여자는 토하거든요. 네. 네. 그 비유 되게. 네, 좋은데요? 정말이에요. 이게 비유가 실패하고 아니라 토한다. 남자는 맞아요. 실패하고 여자는 토해요. 그런데 남자는 여자를 공격해 너한테 굉장히 이상한 냄새, 악취가 난다면서. 그리고 여자에게 모욕감을 주고 여자는 모욕감을 느끼죠. 이때 에리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없을 무 사이의 간격을 느낀다. 근데 남자는 자신이 상처받았음을 느끼는데 그것을 상대에게 악취라는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무증명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에리카의 정말 현재 존재는 여기 있는데
그 에리카의 존재와 에리카에게 악취가 난다는 어떤 의심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 거죠. 예. 네. 그 무엇을 에리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남자가 클레모가 말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냄새가 나는 에리카는 정말 에리카인가? 물을 수 있죠. 예. 혼자 남은 에리카는 스스로 방에서 울면서 역시 해왔던 것처럼 자기의 도구로 자기를 자해합니다. 예. 그리고 이 결말부가 인상적인데요. 결국 에리카는 이러한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요. 다시 되돌아옵니다. 저는 이 결말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정말 되돌아오는 게 맞나요? 많은 해설에서 되돌아온다고 읽더라고요. 근데 아주 어머니가 분명히 이제 마지막에 클레모가 에리카를 강간 같은 뭐 그런 네네. 상황으로 범하고요. 예. 어머니가 그것을 같이 막 파국을 맞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마치 그녀가 돌아온 탕아를 맞이하듯이 그녀를 보듬어 줍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둘밖에 없다는 것을 어머니는 막 이렇게 결속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마지막 장면은 꼭 그게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장면은 에리카가 클레모를 찾아서 클레모의 학교에 가는 거죠. 밝은 네. 곳에 계속 그녀의 공간으로 클레모가 찾아오다가 마지막으로 그의 공간에 그녀가 네. 가고요. 그녀가 처음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도구를 가지고 가죠. 근데 그 도구를 결국 쓰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그 도구로 자기의 어깨를 자기의 찌르죠. 어깨를 찌르죠. 그것이 어머니에게 돌아간다는 것과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지 않나요? 저는 더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뭐 작가님의 방식도 예, 충분히 그렇게 독해할 만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는 왜 에리카가 복수를 하러 간 클레모에게 말을 걸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의 어떤 아주 평범한 삶을 지켜보기만 하고 그 칼을 자기에게 꽂았을까? 물론 자기의 삶을 부정하는 그리고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준 하나의 그 상징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 그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다시 집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기의 어깨를 찌른 그녀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집으로 하필 간다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다시 그 집으로 간다는 것은 그 열린 해석을 다시 닫히게 만드는 마지막 지점이기도 하다는 어머니랑 생각이 살러 가는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듭니다. 뭘까요? 그럼 뭘까요? 어머니를 찌르러 가. 글쎄요. 네, 거기까지는, 에리카가 클레모를 찌르지 못한 것은 클레모가 에리카고 에리카가 클레모였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에리카가 본 것은 클레모의 현재지만 그 너머의 클레모의 미래 같은 것들도 느껴졌을 것 같고요. 결국 그 어떤 이 모든 소용돌이의 그 문제가 클레모라는 타인이 아니라는 것. 네. 어쨌든 집으로 돌아간 에리카가 어머니와 계속 지금까지 83년부터 2014년 지금까지 쭉 살고 있을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있었을지 상상해 봅니다. 네. 여러분들은 또 피아노 치는 여자의 여러 장면들과 또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읽어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책과 비교해서 읽어볼 수 있는 또 다른 텍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영화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피아노 치는 여자를 원작으로 네네. 2002년에 미하일 하네케 감독이 피아니스트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사벨 위페르가 주인공이지 않았나요? 예, 네. 맞습니다. 2001년에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그리고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을 휩쓴 작품입니다. 저도 영화 봤는데요. 저는 정말 배우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 막 무채색의 표정 같은 싸늘한 표정.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네. 에리카를 네. 실사에 구현한 사람이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연기를 섬뜩하게 할 줄이야. 영화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네. 낭만서점 26회 첫 번째 트랙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다음 주에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이번에 어머니를 했으니까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또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할 얘기 많을 것 같고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봄이에요. 네, 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